오늘 북한의 최대 기념일인 태양절을 맞아 북한이 무력 시위 행보를 보일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군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대북 메시지가 나올 수 있어서 한반도 정세가 이번 주 고비를 맞을 전망입니다. 오늘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진아 국방연구원 북한 군사연구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어떤 무력 도발이 있을 것인가 뭐 그런 전망들은 있어 왔는데 뭐 현재까지는 이제 그런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태양절 전후로 해서 그런 어떤 뭐 군사적 도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북한이 종종 해왔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정주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정주년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5년마다 이제 기념 행사를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탄생 109주년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정도면 이제 열병식이든 이제 큰 행사들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2018년이나 19년과 비교했을 때도 조금은 축소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인 예술 공연이라던가 마라톤이라던가 이런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했거든요. 작년에는 사실 기념 우표만 제작하고 아무런 야외 활동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 조금 야외 활동이 있다라는 게 작년과 비교했을 땐 조금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년과 동일한가 이거는 또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겉으로는 지금 코로나를 어느 정도 극복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외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지금 단속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어요. 3일 전부터 이제 특별 경계 태세 주간을 설정을 했거든요. 원래는 24시간만 하는데 굳이 3일 전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건 그만큼 군인들을 동원을 해서 특별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아니면은 뭐 방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점검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정준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2012년과 2017년 같은 경우에는 그 태양절을 기념을 해서 여러 가지 군사도발이 있기는 했어요. 근데 상당히 실패를 했었거든요.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은하 3호를 이제 쏘아올리는데 실패를 했었고 2017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추정키로 아마 화성 12호 정도였을 것 같은데 그것도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지도부로서는 리스크가 조금 있는 거죠. 만약 또 실패하게 되면은 축하하는 그런 날에 또 안 좋은 그런 결과를 얻게 되니까 아마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뭐 109주년이고 아까 말씀하신 정주년이 아니다 보니까 뭐 과시용 이벤트 이런 게 아마 없이 좀 조용히 지나갈 거라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봉영식 위원께서는 어떻게 또 전망을 하시나요? 예, 저도 김진아 실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김정은 정부에서는 그렇게 축하할 일이 많지가 않거든요.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군사 도발을 한다든지, 근데 만약 그 군사 도발이 실패한다면은 이 정권으로서도 이제 민심을 추스리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이죠. 또 미국과 한국, 일본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더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앞으로 협상할 때 불리한 위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될 이유가 더 많은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한 실정이 지금 어렵다는 게 잘 나타나는 것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에 제6차 노동당 세포대회 폐회사에서 당 중앙위로부터 시작해 각급 당 조직들, 전당의 세포 비서들, 그러니까 당의 최말단 조직이죠. 5명에서 30명 정도 구성되는데요. 더욱 강관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력계 행생보다도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는 메시지를 최말단 당원들까지 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그만큼 북한 사정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 민심을 먼저 추스리는 것이 이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급선무입니다. 일단 두 분 모두 올해는 좀 차분하게 신중하게 지나갈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심포 조선소의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북한으로서 뭔가 협상 이전에 협상력을 높이려고 한다면 새로운 거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특히 SLBM이라는 것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인 거예요. 결국에는 지상 전력들은 핵 공격을 만약 미국으로부터 받게 된다면 없어질 수 있지만 잠수함
물속에 있는 거는 다시 2차적으로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는 옵션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상당한 위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을 탑재할 수 있는 SLBM이 지금 여러 번 선보였잖아요. 지금 북극성 4호, 5호 이런 것들을 보였는데 이것을 실제로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잠수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 보여주는 거는 북한으로서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될 것이고요. 예. 잠수함을 그냥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안보리 결의의 위반 사항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비난으로서 조금 비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협상판을 아주 틀어버리는 그런 리스크도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심포 쪽에 계속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게 심포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별장을 조금 개보수하는 그런 움직임과 동시에 원산 쪽에 예. 새로운 보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레저보트거든요. 2019년 7월 정도에 그 김정은이 새로운 잠수함 진수를 하는 그 공개하는 그런 과정에서 살짝 이제 그 참관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이 레저보트를 타고 원산에서 이제 이동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원산에서 지금 보트가 이제 보여지는 것 이런 것들은 앞으로 조금씩 이제 이런 비슷한 움직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 계속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쪽 동향을 이제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꼭 오늘 이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시간을 좀 두고 볼 것이다. 즉 관망 모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끝날 때까지 마무리될 때까지는 대미 도발 자체를 좀 조심할 것이다. 이제 이런 전망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망은 어떻게 또 보시는지? 예, 그 타당한 전망이라고 봅니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아직 정식으로 대북 정책을 공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때 유리하게 작용했던 요소들이 계속 유지되기를 내심 바라고 있겠죠. 예. 그래서 너무 섣부른 도발을 한다면은 다시 전략적 인내라든지 북한을 아예 차단하는 그런 강경책으로 돌아선다면 북한 입장에서 결코 유리할 것은 없고 예.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래서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춰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글렌 베너크 미 북부사령관이라든지 그 미 국가정보국장실의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 보면은 예. 북한이 2018년 동안 유지했던 이 실험 중단 그것을 뒤집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예.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면 첫 번째는 이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더 강화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근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왜냐하면은 2017년에 이제 강경화 당시 외교장관이 삼불 정책을 공표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 정식으로 중국하고 약속한 것은 아니더라도 새로운 미사일 방어 체제를 도입을 안 하겠다고 공표를 했는데 그것을 뒤집게 된다면은 한중 관계가 굉장히 마찰을 예상이 되죠. 예. 두 번째는 이제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원점 선제 타격 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이론이냐면 존 하이든 합참 차장이 이야기했는데 발사 왼편 전략이라고 불립니다. 레프트 런치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증시 차트를 보면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걸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왼쪽에서 오른쪽.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미사일이 발사되면은 발사 준비, 발사, 상승, 예. 하강, 타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뒷부분 오른쪽에서 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100% 작동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예, 이 발사 왼편 전략은 발사 왼편에 그 전 단계인 발사 준비 단계에 북한의 미사일을 타격해서 무력화하는 전략인 것이죠. 예. 네. 일단 저희가 이야기 나눠본 바로는 미국이 당장에 그리고 당분간 무력 시위는 없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군사 당국에서도 그렇고 정부 당국에서도 그렇고 핵 개발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ICBM 시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떤 근거로 그런 관측을 내놓는 걸까요? 계속 이제 잘 나오는 건 아무래도 이제 북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발언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조선노동당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서 2018년 4월 20일이죠. 거기서 결정한 내용을 바꿀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런 것이죠. 거기서는 북한 정부가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에 위대한 승리를 선포했다고 했어요. 예. 그리고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이렇게 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이제 아무 합의가 없이 끝났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직 북한이 어떤 전략적인 결단을 하지 않았고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의 입장을 주시하면서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고민이 뭐냐면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더라도 이것이 성취될 가능성이 적다면은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을 현 단계에서 어느 정도라도 낮추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전략이 아닐까. 그 사이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북한 내부 사정을 일단 좀 더 들여다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난 1월에 있었던 8차 당대회 때 북한이 얘기했었던 게 결국엔 수중 그리고 지상에서도 동시에 사용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계속 증강시키겠다라고 이미 과업으로 내놨어요. 예. 그러면은 북한 군부도 이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 나름대로의 기술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일정들을 계속 짜놔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왜 북극성이 중요하냐면 이거는 고체 기반한 미사일이란 말이죠. 이것은 액체 기반 연료를 사용한 미사일은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직접적인 타격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고체 연료를 바꿔줘야 되는데 네. 이 북극성을 일단은 북극성 4 다음에 시옷이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시옷은 혹시 수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북극성 4 시옷이라는 것을 빨리 테스트하고 그 테스트한 기반을 가지고서 이제 지상형 미사일로 다시 또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시옷이라는 것을 붙이지 않았느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북극성 1호도 원래는 수중에서 실험했다가 2호는 지상에서 실험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상, 수상에서 다 쓸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한다라는 목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스텝들이 있을 것이고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뭐 미사일 실험들을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실제로도 이제 그만큼 고도화됐다는 그 어떤 미사일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도화됐다는 평가들이 미국에서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뭐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북 전단 금지법 이게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인데 화상 청문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미 의회가 동맹국의 법률을 문제를 삼아서 청문회를 연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면서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정부가 우려를 표명했을 때 당시 허영 민주당 대변인이 미국의 내정 간섭이 도를 넘었다 이렇게 항의를 했고 지금도 시민단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인권 문제를 어떤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가치로 외교 정책에서 반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최근의 일은 아니고 미국의 이제 외교 정책에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국이 권위주의 정권이 있을 때도 어떤 인권 유린이라든지 탄압이 있을 때는 미국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죠. 그때 한국 정부는 그건 내정 간섭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맥락이 다릅니다만은 한국 정부라든지 시민단체에서 미국의 내정 간섭이 도를 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인데 예, 예. 사실 이번에 그 전단 살포 금지법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법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4조 1항을 보면은 그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 금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하고 1.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2.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 매개물 개시 3. 전단든 살포 그래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벌금이 되는데 미수범도 처벌이 됩니다. 근데 미수라면은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거든요. 근데도 처벌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의 금지라고 했는데 남북한에 합의한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합의서 위반인지 그것도 설명이 없고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어떤 내용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북한에 대한 내용이 아닌 뭐 남한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네. 세계에 대한 내용을 보내는 건 괜찮은 것인지 또 제3국에 대한 이런 그 전단 물질의 이동이 금지하고 있는데 통일부에서는 또 러시아 중국에서의 활동은 우리 정부의 영역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고무줄 법안이 아닌가 예.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 네, 일단 정부에서는 이 기구 자체 성격을 두고 뭐 그렇게 확대해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그런데 지금 시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태양절에 맞춰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교롭게 겹친 것인지 모르겠지만 시기도 그렇고 북한에서 굉장히 민감해하는 부분이잖아요. 일단 지금 미국 정부가 인권 문제를 얘기하는 건 상수다라고 북한이 받아들일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하위 조직이기 때문에 입법 활동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큰 영향은 없을 것이고 단지 여론을 환기시키는 그런 목적이다라고 이 위원회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위원회가 이번만 지금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2018년에 미국 정상회담 이후에 너무 핵 문제와 그 협상하는데 매몰될까봐 인권 문제도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청문회를 또 한 번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3월 19일에 북한 인권대사를 빨리 임명을 해달라라는 서한을 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일단은 봐야 되고요. 오히려 북한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느냐 안 다투느냐 대립각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이 부분을 훨씬 더 관심 있게 들여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단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그 확성기 및 대북 전단 행위를 포함한 적대 행위를 금지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합의서를 위반한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바꾼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청문회의 성격이 한국 사회의 시민 정치적인 권리를 위반을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사실 시민 정치적 국제 규약인 ICCPR에 보면은 18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떠한 행위든지 공공의 질서나 안전을 해치거나 아니면 타 국민들의 그런 기본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대북 전단과 같은 경우에는 그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항의를 하기도 했고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청원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미국에서는 이것이 행여 기본권 침해가 아니냐라고 이제 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북한이 이 흐름들이 어떻게 갈 것인가 사실 이 부분에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근데 어느 정도인가는 정말 다대한 피해가 예상이 되고 아니면 만들어졌느냐가 기준인데 사실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소중한 권리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돌아가신 김근태 의원의 이제 고문 사건 같은 것을 이제 세계에 알리려고 했을 때 그때 우리 정부가 그것을 국가안보와 공공질서에 위협이 된다 그래서 막으려고 그랬는데 유엔에서는 98년도에 이것은 표현의 자유가 더 소중하다 해서 반대를 한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더라도 정말 그것이 타당한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의 통일부에 관련된 법령만 가지고도 전단 살포를 잘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입법을 그것도 굉장히 강경한 고무줄 적용이 가능한 입법을 했었어야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타이밍이 좀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김여정 부부장이 발언을 하고 정부가 즉각 반응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6월 4일, 6월 13일에 김여정 부부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것들이 탈북자들입니다. 기어다니며 몹쓸 짓만 하니 이제는 그 주인, 정부죠. 우리 정부가 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남조선 당국은 쓰레기들의 광대 노름을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라 그랬는데 우리가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국민들이나 해외에서 보기에는 뭔가 북한에 너무 순종하는 것이 아닌가. 순종해서 우리가 이 국가 이익을 성취한다면 되는데 그렇다고 북한의 어떤 입장이 변한 건 없거든요. 핵 문제라든지 또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체 소각 가능성에 대해서 진상조사라든지 규명, 그다음에 책임자 처벌에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한테 부드럽게 대하는데 북한의 행동이 제대로 바뀌지 않는다면은 이게 과연 올바른 정책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저희가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 어떻게 발표가 될 것인가. 아무튼 뭐 미일 정상회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주변 환경들과 더불어서 묶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아쉽고요.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진아 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